2022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오늘은 이 우울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재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몸에 병이 들면 왜 마음도 아플까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 하셨는데요. 네.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몸에 통증이 오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마음이 불편한 증상 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우울 증상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동반되게 되면 사람의 삶의 질도 안 좋아지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의 애우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신체 질환에 걸린 사람한테 우울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 치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연구진들이 했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네. 전 모르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만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질문 이벤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는 시청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 교수님께서 돌발 퀴즈를 내실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한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니 오늘의 강연에도 집중해주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또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몸이 아프면 왜 마음도 아플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슬프고 가라앉아서 울고 싶고 그 옆에 그림처럼 평소 재미있게 보거나 느꼈던 것들을 전혀 재미있게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입맛이 떨어져서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평소 즐겨야 했던 축구나 놀이 활동들을 기력이 전혀 없어서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재미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잠시 우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와 같은 증상들이 하루에 대부분 2주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생각보다 무서운 병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여성처럼 겉보기에는 몸에 아무런 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이 의욕과 기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하던 일을 잘 수행하지를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한 2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업무를 그걸 못해 가지고 일주일이 미뤄진다거나 심하게는 2,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로부터 너 요즘 어떻게 된 일이냐 꾸중 듣는 일이 잦아지게 되죠.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의 심각성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어떻게 매기냐면요. 먼저 사망률을 계산합니다. 어떤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있겠죠.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병이 생기면 사망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망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장애를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거든요.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진 병 때문에 본인이 원래 하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자살이 흔하기 때문에 사망도 비교적 흔히 일으키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증상으로 인해서 평소 자기가 하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같은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증상 때문에 학교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성적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장애라고 해요. 이렇게 사망률과 장애를 통합해서 계산하면 놀랍게도 우울증이 지금 현재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2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약간 놀라셨죠? 그렇다면 이 사망과 장애를 통틀어서 1위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현재 심장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 우울증은 어떤 경우에 잘 오냐면요. 사람이 큰 병이 걸렸을 때 자주 옵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몸이 아프게 되면 그리고 통증이 오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신체에 병이 든 분들은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음이 우울해지면 신체적인 병의 증상도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과 우울한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이 훨씬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제일 왼쪽을 보면 특별한 병이 없는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는 살다가 약 2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5%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외래 환자를 보면 이제 외래 환자라는 것은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경한 신체 질환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외래 환자들은 10명 중에 1명, 즉 10%가 우울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몸이 아프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우울증을 가질 확률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병이 심해서 입원까지 한 환자는 약 15%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병에 걸릴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연구자들이 아주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거의 진실과 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개별 신체 질환별로 보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사망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암이에요. 그 다음으로 뇌졸중과 관동맥 증후군은 심장질환을 말하거든요. 뇌졸중과 심장질환이 2, 3위를 다툽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심각한 신체 질환에서는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더 높아져요. 일반인이 5%라고 했죠. 암, 뇌졸중, 심장질환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은 약 5배, 약 25%, 4명 중에 1명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질환을 가지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가 심장 질환이 발생해서 이 의식을 잃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식을 되찾게 되면 본인이 그러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각의 질환에 걸렸다는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면 기분이 보통 우울해지죠. 그것은 마치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몇억 원을 잃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거나, 가장 최근 들어서는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그럴 때 자기 가족이 거기서 운명을 달려있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나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렸다는 심리적 충격이 먼저 큰 원인이 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신체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라든가 신체 질환이 생겼을 때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신체 질환에서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 뇌에서는 우울감을 자주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체 질환 자체나 아니면 그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먹는 약물, 예를 들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잠이 안 오고 토하고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또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신체 질환에는 우울증이 보다 흔히 일어납니다. 이 우울증이 흔히 일어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또 초래되게 되냐면요.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란셋이라는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의학 저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의학 저널에도 아주 좋은 저널과 평범한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하는 경기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이 평상시에 했던 팀 중에서 1위, 2위끼리 맞붙어서 누가 최고인가 우열을 가르는 경기가 있죠. 그런 것보다 그 해를 마무리 짓는 최고 경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학 저널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저널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 의사들이 꿈꾸는 저널들이 있어요. 보통 3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NEJM이라는 저널이 있고요. 자마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란셋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 저희 같은 임상 의사들은 이런 저널에 한번 자기가 연구한 논문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주 좋은 연구, 누구나 믿을 만한 연구를 해야 이런 저널에 발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널에 나온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믿을 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2007년도에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모아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매우 흥미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행복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표에 왼쪽 제일 끝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보면요. 신체 질환을 가지지 않는 즉 건강인의 행복 지수를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아무런 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약 90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옆에 노란 원으로 쳐진 동그라미 쳐진 4가지는 평균 80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심장 질환이라든가 폐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어떤 신체 질환을 한 가지씩 가진 사람의 행복 지수예요. 즉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약 10점 정도 떨어지는 80점 정도 행복 지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70점 정도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행복 지수냐면요. 신체 질환은 없지만 우울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울증을 갖는 사람은 몸이 안 아프더라도
70점 정도의 행복 지수를 갖고 있는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평균이 약 60점 정도 되는데요. 신체 질환과 함께 우울증이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의 행복 지수예요. 즉 사람의 행복 정도는 신체 질환이 갖고 있으면 약 10점 정도 떨어지고요.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약 10점 떨어지고요. 신체 질환과 우울증이 같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10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행복 지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복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드리면 신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적게는 한 두세 배에서 많게는 한 5배 정도로 우울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 지수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한테 우울증이 있는지 잘 평가하고 진단해보고, 만약 우울증이 있다면 그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한 생각인데 실제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가, 특히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병원에 온 신체질환 환자들이 뭐 우울증이 있는지 진단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울증을 진단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이게 현재의 병원에서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환자 측면에서는 낙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들이 어떤 때는 이제 신체 질환을 보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 환자가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좀 봐줄 수 있느냐 하고 자문 의뢰를 해요. 그때 우리가 환자한테 갔을 때 환자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지 정신병까지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답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진료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의료진들께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제 그만큼 심각한 질환을 앓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좀 우울하고 쓸쓸해지고 풀이 죽는 것은 당연한 반응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신체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우울장애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림 왼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저희 정신과 외래라든가 입원한 그냥 신체 질환과 특별히 상관없이 우울증을 알아서 이제 온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라든가 우울증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내외 여러 연구진과 협업하여 그 연구 진단과 치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신체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 질환 중에서도 특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 심장질환, 뇌졸중, 암 환자, 그리고 신체 손상 환자들을 지금까지 약 10,000여 명을 만나서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질환이라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질병 심각성 순위에서 1위인 질환입니다. 당연히 사망률이 높겠죠.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여러 일상생활이 제한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치료 후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당연히 심장질환자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일반인의 적게는 3배, 연구자에 따라서 많게는 5배 정도 우울증이 흔히 일어납니다. 왜 흔하게 일어나는지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이 심장질환을 겪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면요. 그분들이 심장 발작을 잃고 와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깨어난 다음에 대부분으로 보이는 심리적 반응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을 갖게 됐느냐,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울증이 동반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1980, 9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수천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 팩트들을 보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녹색 선이 심장 질환 환자 중에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고요, 위에 빨간 줄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술을 해서 심장질환이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처를 하는데, 운 없게도 이 병은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죠. 근데 우울증이 동반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재발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 아래로 많이 내려올수록 재발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우울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재발을 하지 않았죠. 근데 우울증이 동반되면 그것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재발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심장질환이 재발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하기도 어렵고 사망률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은 재발률이 아니라 사망률을 따져본 것인데요. 이 그래프는 반대예요. 밑에 점선이 그냥 심장질환만 있는 환자의 경우고, 위에 실선이 심장질환에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우울증이 동반되면 그렇지 않은 심장질환 환자에 비해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역시 4배 내지 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였어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요 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서 질병 심각성 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우울증은 모든 질환 중 몇 위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제 심장질환과 우울증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볼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울증은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질환입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 수행을 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꾸지람을 듣고 이제 야단을 듣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심장질환자,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심각한 신체질환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우울 증상은 3배 내지 5배 일반인에 비해서 흔하게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신체질환, 즉 심장질환의 증상의 경과 및 애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재발률과 사망률이 너다섯 배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의사들은 어떠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꼭 저희 의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신체질환,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심장질환의 애후, 즉 재발률 및 사망률이 좀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자마, 이것은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에요. 임상의학자들이 꿈꾸는 3대 저널 중에 하나라겠죠. 이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최초 연구가 2002년에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을 항우울제를 씀으로써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가 시행이 됐어요. 미국의 글라스만이라는 연구자가 여기 보면 서트랄린이라는 약을 있죠. 플라시보라는 것은 가짜약, 위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항우울제와 위약과의 대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p-밸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약을 쓴 군과 위약을 쓴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보통 이게 0.05 이하여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결과를 봤더니 0.140과 같이 이 약과 위약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 일부 연구가 있더라도 거의 0.05에 가까운 애매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관한 최초 치료 연구였기 때문에 결론을 이 정도로 내릴 수 있었어요. 서트랄린이라는 항우울제는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서 사용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결론이 이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뒤에 레스퍼런스라는 연구자가 역시 약 5년 후에 자마라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두 번째 연구 결과였죠.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졌는데 시탈로프람이라는 항우울제가 있어요. 이 항우울제를 가지고 위약과 대조한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주 잘 나왔어요. 즉 시탈로프람이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서트랄린보다는 이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시탈로프람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임상가들이 실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의사들한테 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시탈로프람이 심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속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가 이들이 그것을 지칭을 하고요. 드디어 급기야는 이것은 여러분 미국 FDA라고 하시나요? 미국 식약청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식품과 이제 약의 이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약이 시판 가능한지 그것을 판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식약청이 있죠. 미국 FDA에서 여기 셀렉사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셀렉사가 바로 시탈로프람의 상품명입니다. 이 시탈로프람은 심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즉 심장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가지고 이제 이 심장 질환 동반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서트랄린은 효과가 애매하고 시탈로프람은 오히려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멘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대학교 연구진은 이제 어떤 치료약을 이 심장질환 동반 우울증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맨 위에 보이시죠? S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은 여러분 얼른 봐도 방금 말씀드린 시탈로프람하고 뭔가 철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성체라고 배우셨나요? 영어로는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 특히 화학 물질은 이성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울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왼손 모양, 오른손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칭되어서 한 가지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발매되었던 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은 왼쪽 S시탈로프람과 오른쪽 R시탈로프람이
한 개로 구성된 화합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적인 연구 결과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 시탈로프람의 항우울 효과는 왼쪽에 있는 S시탈로프람에 집중되어 있고요. 심장 독성과 같은 부작용은 R시탈로프람에 주로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시탈로프람 이성체를 딱 분리를 해서 S시탈로프람만 추출해낼 수 있다면 항우울 효과는 있고 심장 독성이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대학교 연구진은 이 S시탈로프람을 사용한다면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을 별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실제로 환자들을 모아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은 이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발표했는데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이 아래 파란색 실선이 S시탈로프람을 썼을 때 우울 증상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위약이에요. 즉 S시탈로프람이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큰 유효한 효과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이 약을 24주, 6개월 동안 환자한테 썼는데 6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청소년 여러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심장에 심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심전도 결과 중에서 이 심장 독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약과 S시탈로프람이 심장 독성에 얼마나 차이 있는 결과를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S시탈로프람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심장 독성을 전혀 일으키지가 않았어요. 이 결과, 저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S시탈로프람이 심장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 독성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많은 이 심장 질환 동반 우울증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약이 바로 저희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S시탈로프람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견한 결과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약을 6개월만 사용하고 그 뒤로 끊었거든요. 근데 1년 후에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년 후에도요. 위약과 역시 유효한 차이가 있게끔 우울 증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즉 약을 6개월만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 동안 약을 안 주더라도 항우울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6개월만 제대로 치료하더라도 그 뒤로 우울 증상이 계속 개선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런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아까 란셋이라는 저널 이제 의학 잡지에 이 우울증이 동반되면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행복 지수,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S시탈로프람이라는 항우울제로 우울 증상을 잘 치료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심장 질환 후에 1년 후에 삶의 질도 이 위약으로 치료한 분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종합하면 심장 질환이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서 그것을 우울증을 잘 진단해서 S시탈로프람으로 6개월간 치료하면요. 우울 증상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1년까지 유지되고 1년 후에 그 사람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아까 참 중간에 말씀드린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먼저 답을 하게 되었죠. 즉 심장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S시탈로프람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 그것에 대한 답은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죠. 그렇다면 과연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심장 질환의 애우가 개선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글라스만이라는 연구자가 2002년도에 자마라는 의학저널에 발표를 했었죠. 좀 애매한 결과였다겠죠.
그 서트랄린 가지고 그 쓴 사람들에 대해서 약 6년 동안 사망률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래프가 거의 평행하게 가죠. 서트랄린을 사용한 군하고 위약을 사용한 군 사이에 사망률에서 거의 유효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트랄린이 항우울 효과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망률에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2007년도에 발표된 이제 자마 저널에서 시탈로프람이 효과적이었다고 했죠. 근데 이 시탈로프람에 대해서는 재발률이나 사망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예 발표되지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FDA에서 이 약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인지 후속 연구 결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아까 S시탈로프람을 쓴 군과 위약을 쓴 군 사이에 재발률과 사망률을 비교해보는 그런 임상시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심장질환이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여기 밑에 여러분 0, 1, 2, 3, 4부터 12까지 보이죠. 12년 동안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S시탈로프람을 쓴 군에서 위약을 쓴 군에 비해 재발률 및 사망률이 유효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표하게 됐어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저널이 어디죠? 왼쪽 제일 끝에 있죠. 제가 자랑스럽게 3대 임상의학 저널 중에 하나인 자마에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 사무실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약 300명의 환자에 대해서 181명이 남자고 119명이 여자였죠. 왼쪽 아래 보시면 항구구 한 병원, 여기는 전남대학교 병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장질환에 대한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S시탈로프람과 플라시보를 써서 이제 치료를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약 1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S시탈로프람 항우울제로 치료한 군에서는 약 40%에서 재발과 사망을 했고, 위약을 쓴 군에서는 54%에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쓰면 재발률 및 사망률을 약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말씀을 이제 요약을 드릴게요. 심장 질환을 비롯한 신체 질환자에서 우울증은 흔하게 나타나요. 3배 내지 5배.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행복지수를 낮추고 애후의 부정적인 영향, 즉 재발률 및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우울 증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개선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의 애후도 좋아져서 신체 질환도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네. 온라인 강연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네, 저로서는 이 온라인 강의는 비교적 생소한 일이에요. 제가 주로 강의하는 대상은 의과대 학생이나 아니면 학회에서 이제 전문가 그룹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본 것이 저로서도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고, 제가 하는 이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고,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 신체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이제 우울증을 같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제들이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오늘 덕분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간에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요 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질병 심각성 순위를 매기는데요. 현재 우울증은 모든 질환 중에 몇위일까요? 였습니다. 네,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네, 2위입니다. 네. 네. 혹시 왜 이렇게 순위가 높은지 네. 조금 보충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이 질병 심각성 순위는 사망률과 장애 이것을 50대 계산해 가지고 합산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망률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위에 해당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울증이 자살과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즉 자살을 일으켜서 사망률도 이미 4위고요. 장애 측면, 즉 그 사람이 원래 하던 역할 수행을 잘 못한다. 청소년 같으면 학교를 나가지 않고 공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에서 보면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률과 이 장애를 합하게 되면 이제 모든 질환 중에서 놀랍게도 2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이 질문에는 대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질문 차근차근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코스모스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네. 주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네. 이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일시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그분이 치료 후 대상이 될 정도로 심한 질병인지 아닌지는 이제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이제 역할 수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혼자 따돌림 받고 지낸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성적이 아예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전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요 증상이 될 수 있고요. 주부 같으면 주부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해버려요. 뭐 집에서 하시던 빨래, 뭐 밥 차리고 아이들 돌보고 이런 기능을 전혀 못 해버리고요. 직장인 같으면 일을 못 해가지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버리고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 하던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럴 때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최윤영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움직이기가 싫은데요. 그럼 운동도 하기 싫어서 몸의 건강도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우울증의 이제 나선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몸이 아프면 우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면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기 싫으면 병원하기도 싫고 약도 먹기 싫고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그 의학적 치료의 약 4분의 3 이상을 담당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것을 상승곡선으로 일으키게 되면요. 다시 약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그러면 신체 질환도 더 호전되고 이런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다른 어떤 것보다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가장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답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연결해서 드릴게요. 네. 정유라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정신의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약물보다 상담 치료를 네.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우울증에 상담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중에 어떤 것이 혹시 더 효과적일까요? 네네.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담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을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눴을 때는요. 경도나 중등도까지는 이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일부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의 경우에는 상담 치료보다는 항우울제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경우는 이제 상담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항우울제를 같이 복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상승되어서요, 보다 빨리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현대 정신의학에서 상담 치료는 어떤 이 정신 분석적 심리 상담보다는요, 보다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즉 본인의 생각을 고침으로써 기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담 치료도 일부 도움이 되지만 상담 치료와 함께 항우울제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경중에 따라서 네.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유라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몸이 바쁠 땐 우울함을 못 느꼈는데 네. 여유가 생기니까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혹시 우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늘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네. 이제 그것은 실제로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정신적 에너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바쁠 때는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가 그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겠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제 자기의 이제 내면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라든가 안 좋은 일,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울감을 쫓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일만 하면 이제 삶이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어떤 일 외에도 이제 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좋은 취미 활동을 갖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저희들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한 가지는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신체적인 활동은 운동을 많이 권유드리고요. 정신적인 활동은 사람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 어떤 사람은 뭐 TV 드라마, 어떤 사람은 이 음악 감상, 본인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면 꼭 일을 하지 않고서라도 우울감과 좀 멀리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우울증이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네. 우울증은 가족력과는 관련이 없나요? 혹시나 유전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울증은 유전적, 가족적인 요소와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울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50대 50이에요. 유전적 취약성, 즉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할 수가 있죠. 내가 혹시 우울증에 걸려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은 마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들이 어떤 증상, 신체적인 증상을 느꼈을 때 내가 혹시 암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우울증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좋은 취미 활동, 신체적인 활동,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이 설사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도
이 스트레스를 더 잘 해소할 수가 있어서 우울증에 안 걸리고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 중에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같이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효선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우울증 외에 심장질환을 높이는 정신질환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우울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제 심장질환 교과서에서도요, 이제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개가 적어졌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당연하겠죠.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심장질환을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적어진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2배 정도 된다고요. 또 하나 적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타입 A 성격이라고 해서요. A형 성격을 말하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타입 A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들 있죠. 운전할 때도 꼭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야 되고 항상 경쟁적이고 뭔가 쫓기는 듯 살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심장질환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본인 성격을 항상 좀 차분하게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입 A 성격. 저도 네. 순간 교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A형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성격이라면 네.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앞으로 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달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다양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역할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부터 받는 것이 좋겠지만요. 아무튼 이 치료 여부에 상관없이 우울 증상의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그 규칙적인 운동이란 어느 정도 하는 운동을 말하냐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그리고 그 운동을 할 때 땀이 흐르는 경험이 할 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뭐냐면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가지가 우울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우울증이 생기고 또 우울하면 병이 악화된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우울 증상이 멀어집니다. 사람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유익한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대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찌우게 되죠. 그래서 운동과 독서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면 이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건 안 받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운동과 독서를 하시면 우울 증상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 그리고 독서 이 2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박기성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우울증과 관계가 규명된 심장질환 외에 혹시 다른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망률을 높이는 신체 질환들은 우울증하고 관계가 이미 많이 규명이 되어 있고요. 일단 사망률 1위인 이제 암이라는 질환이 있죠.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렸다는 충격, 그다음에 이제 항암 이제 치료와 같은 항암 이제 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겪는 갖가지 부작용 때문에 우울 증상을 흔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됐냐면요. 이
정신종양학회라는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잡지가 따로 있어요. 국내국에. 그 정도로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암에 대해서는 암 환자가 많고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뇌졸중, 이제 사망률 2, 3위를 다치는 뇌졸중도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뇌졸중 후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졸중 후에 우울증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혹시 청소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어도 이제 이 의과대학에 들어간 학생만 돼도 아주 흔하게 쓰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망률을 높이는 심각한 신체 질환은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발병 확률을 굉장히 높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릴게요. 네. 정유라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우울증과 조울증이 많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점이 크게 다르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우울증의 앞에 조자가 붙은 것이죠. 이제 조라는 것은 뭐냐면 기분이 떴다는 뜻입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가라앉는 병인데요. 조증은 그와는 반대로 기분이 굉장히 상승돼서요. 본인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슈퍼맨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가 않고요. 잠을 안 자도 전혀 졸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부산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조증이라고 합니다. 이 조울증 환자들은 항상 조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기분이 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그분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증 환자들은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조울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단순 우울증 환자들은 조증은 나타나지 않고요. 항상 재발을 하더라도 우울증으로만 재발하는 환자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울증과 우울증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쓰는 약제가 다르고 그리고 약물을 쓰는 기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는 좀 일단 다른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LD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받는 그런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우울증 구분은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저희가 무력감이나 우울한 감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정상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처지고 나쁘고 우울하고 그런 것은 정상 반응이죠. 근데 그런 기분 반응하고 우울증하고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울한 기분이 하루에 대부분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기분으로 인해서 자기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우울증, 즉 병적인 치료 대상이 되는 병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되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우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질병 예후 개선 등의 이익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그것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질문하고 비슷하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의사들이 약을 쓸 때는 이제 식약청, 즉 FDA에서 공인된 약을 쓰거든요. 공인된 약이라는 것은 약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도 중요해요. 아까 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이 항우울 효과는 있었지만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 중지가 된 것처럼 이제 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그냥 본인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먹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정상인이 본인 기분, 정신 건강을 이제 좋게 유지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약을 먹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칙적인 운동과 독서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끝까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수 질문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은 LD님, 달봉님, 박기성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 스마트 이동체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수창초등학교 이호준 선생님께서 중력을 이기는 과학, 지지구조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또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몸에 병이 들면 왜 마음도 아플까요? 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재민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강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